근데 지금은 정치를 만약에 더 하려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뭘 더 정치를 기여할 바가 있겠어요.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돌발 답변하셔도 됩니다. 돌발 질문은 별로 없는데요. 언론인들이 이런 말을 넘어가지 말라고 이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저 현안부터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이 약간 좀 시기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인준이 될지 안 될지가 조금 불투명해서 근데 이제 총리님 계속 새 정부 출범할 때까지는 돕겠다라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출범은 5월 10일 날 출범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새 정부 하는 출범하죠. 건데 예. 아마 공식상 보니까 5월 11일 재외동포 리셉션은 총리가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월 11일까지는 제가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윤석열 새 대통령이께서 5월 10일 오후쯤에 이제 국회에다가 총리 임명 동의안을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본회의 날짜가 잡히는 걸 보고 이제 그럼 제가 그 임식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혹시 그게 늦어진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 아직 강요가 하나도 임명이 안 된 상태니까 네. 그거는 좀 곤란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제청을 해드리는 게 그러면 새 정부 출범에 그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를 찾아봤더니 문 대통령도 5월 10일 날 출범하고 아무도 없었잖아요. 막 출범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유일호 부총리께서 총리 권한 대행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장관들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AI,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을 하던 농림부 장관 한 석 달 우리하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게 또 우리 행정 이런 게 그 정도는 성숙해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같이 앉아서 하더라도 별 그게 없고 한데 근데 다만 총리가 가진 상징성 때문에 새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첫 국무회의 정도에는 아마 조금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직 좀 구체적인 거는 조심스러운 게 이제 그 전에 국회에서 새 총리가 임명 동의되는 게 제일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런 가정법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혹시 그 며칠간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까 가능한 한 새 정부 출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행위를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장관들은 까지는 그거까지 제가 하기로는 왜냐하면 일종의 어떤 대통령도 청문 보고서가 안 되면 한 번 더 요청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임 정부의 총리가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모양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된 분 중심으로까지는 해줘야 새 정부 출범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번에 서용남으로 이제 대표되는 좀 다양성이 너무 부족한데 사실 저희가 그런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를 안배한다는 게 이렇게 봐주는 안배로서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들 예를 들면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최선의 에이스 카드를 뽑아 쓰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를 해보면 결국은 더 고려해야 될 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공동체가 잘 나가는 게 최우선 가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도 소외되도록은 풀을 안 짜도록 돼요, 결과적으로. 나는 새 정부도 우선 장관들은 그렇게 조금 말하자면 경험치라든가 이게 사회적인 커리어들이 이렇게 조금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차관이나 다른 공기관 인사나 이런 데서는 결국은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국가가 굴러가거든요. 예. 그런 어떤 소외됐다든가 혹은 그런 이 반감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끌고 갈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모두 행복하지 않고. 그런 거 저런 걸 따지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새 정부에서도 유임된다는 그런 설이 언론에 알려졌었고 그때 그거는 카드라 방송이지 그거까지 예. 선을 그으셨는데 예. 근데 혹시
이게 또 뭐 협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이제 소문을 보았을 때 협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제 또 그리고 지금처럼 복잡한 막 그 인명 동의를 놓고 서로 여야 갈등하는 걸 막을 수도 있는 논리인데 그래서 제가 협치는 기본적으로 당과 당,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이 해야 협치지. 그 중에서 말하자면 앞 정부에서 썼던 인물을 그냥 하나가 데려다 쓴다고 해서 그게 협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냐. 적절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 대통령 당선인 주변 분이 누가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걸 언론에서 조금 이렇게 키운 건데 사실 저는 맥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에서 넘어와서 통과가 되고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마무리됐는데요. 정권 교체를 얼마 앞두고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비판이 많거든요. 뭐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우선 여야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이틀 지나서 정치적 이해 계산을 해보더니 판을 엎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이 국가적 과제로는 옳다는 거거든. 그리고 어떤 민주공화국에서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그냥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재 검찰이 누리는 저런 막강한 권력의 상당 부분은 역대 권위주의적 정부나 혹은 민주정부에서도 국정원에 의해서 전부 다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됐어요. 네네. IO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조금 말하자면 감독자가 있을 때는 순한 양이더니 갑자기 말하자면 이렇게 무섭게 돌변해버렸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인가에서 말하자면 그런 허점을 찾아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형사사법체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가형별권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어느 한 기관이 갖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내용은 사실은 동의하는 국민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든 시간을 두면 다음 좀 대통령께서 안 할 것이다. 다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게 눈에 보이니까. 법원에서. 그럼. 근데 그렇다고 저기 위장탈당 같은 그런 그런 편법을 쓰는 부분들은 거는 잘못됐어요. 네. 그거는 그런 판단은 뭐 헌재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국민의 또 선거를 앞둔 국민의 판단도 있죠. 헌재의 판단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뭐 변명은 안 할게요. 그러나 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정말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까? 여야가 합의했어요. 여야가 합의했다니까요.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에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6월 1일 지방선거라는 큰 말하자면 정당의 존립의 근거에 관한 큰 선거를 앞두고 그럼 뭐 민주당은 뭐 그냥 이렇게 온 국민이 분노하면 그냥 다 망할 길로 가자고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또 시대의 과제로서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런 흠 저런 흠이 있지 않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고쳐나가고 채워나가야 할 겁니다. 사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칙 있는 패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유산을 갖고 있는 정당이 사실 이뿐만 아니라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공수처라든지 몇 차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너무 훼손한 거 아니냐 지금 재보궐선거 등등 당원 당국 바꿔서 다시 후보를 낸다거나 위성정당을 낸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지난 대선에도 상당히 미치지 않았나 왜 그런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산을 그렇게 쉽게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총리가 그걸 다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거는 뭐 제가 좀 주제 넘은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속한 정당의 일이니까 그동안 그런 여러 가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또 노무현과 같이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어떤 선택 또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해가고 설득해가면서 그때까지 국민들의 합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하는 이런 조금 어찌 보면 더디 걸리지만 어찌 보면 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완결적인 어떤 그런 입법 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뭐 조금 그런 절박성,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냐라는 그런 절박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지도부들이 매맞을 각오를 하고도 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나 무슨 이재명 무슨 후보를 보호하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뭐 새 정부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보호받아야 될 사람은 거기 있는 것 같지 않던데요? 우리 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그렇잖아요. 예. 사실 문재인 정부 첫 행안부 장관이셨고 마지막 총리였고 상당히 이제 내각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자평이 될 수 있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높이 칠 수 있는 성과와 또는 또 가장 아쉬웠던 점을 좀 꼽으신다면 뭘까요? 결국은 이 광범한 사회 안전망을 문재인 정부가 제법 많이 정착시켰어요.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자꾸 건강보험을 많이 거들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집에 말이에요. 중환자, 뭐 암 환자든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 그분들 치료하고 뒷받침 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옛날에는 집안에 큰 환자 한 분이 생기면 사실은 집안이 거들났잖아요. 이게 지금 문재인 케어를 덕분에 상당 부분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터무니없는 어떤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잠시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뭘 할 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그러니까 최소한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지금 깔고 있어요. 각 직역별로.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2025년도입니까? 그 자영업자까지 이제 하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최소한도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걸 이번에 우리가 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인가요? 특고부터 네. 시작해서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보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그동안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점점 사회적 양극화는 커지고 그러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줄고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뭐 제가 세세히 예는 다 들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당장 보기에는 눈에 띌 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 이제 우리가 적어도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를 자임을 하려면 꼭 있어야 할 그런 배려를 할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정착시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이 정말 큰 악재를 만나서 온 국민들이 고통스러웠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정 운용에 제약이 많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쉬웠던 거는 뭔가요, 그러면? 좀 이건 좀 더 했어야 했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초반부터 그 소위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사회적인 합의를 좀 빨리 이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어떤 산업의 구조 고도화라든가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곳곳에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른바 디지털 전환 자체가 한 1년 늦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단단한 이 주춧돌을 못 놓은 거 그런 것들이 아쉽죠. 그러면 결국은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그때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럼 부동산 정책을 꼽으시는 건 아니네요. 아니 부동산은 그거 뭐 또 따로 물을 거잖아. 그래서 답을 안 했는데 아니 이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양극화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라는 큰 이 수렁을 못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제일 아프죠. 그러나 뭐 어쨌든 그 부동산이라는 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던 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아직은 이제 수평적이죠. 그 천정부지로 뛰던 부동산에 이제 고삐는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산이 양극화된 현실을 아직 치유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혼이 난 것이고 그냥 대선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건
제가 몇 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또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핵심은 아까 이야기했던 세금이라든가 세제 운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유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거래소 부분 같은 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결국은 자산에 대한 불로이득, 노력하지 않고 갖는 이 이득을 그게 그 개인이 갖는 게 옳으냐라는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좀 원론적인 논쟁이 너무 길었죠. 우리는 거기서 결단을 못했던 거고. 하여튼 뭐 다음 정부도 그런 점에서 이 부동산 혹은 자산의 양극화라는 이 냉엄한 현실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대응은 사실 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예. 저희 논설위원실에서도 매일 아침 방역 더 강화해야 된다. 아이 그럼 경제 죽는다 이러고 맨날 저희도 아니 예, 그랬거든요. 언론인들끼리 싸우시면서 왜 신문지면은 맨날 이러면 이랬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랬다고 욕하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쟁의 대상이 또 계속 됐는데 이런 거는 사실 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정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나마 김현 아시겠지만 우리가 했던 세계 우리 정도의 경제 규모, 인구 규모 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망자 숫자가 제일 줄였어요. 그건 분명히 온 국민들이 협조해 준 거고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마스크. 온 국민들이 이 마스크를 쓰면서 그걸 협조를 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보호도 그렇지만 타인에게 내가 어떤 전파자가 되거나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온 국민들의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뭐. 그런 점에서 이건 온 국민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 신뢰를 지금까지 가지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특히 이제 델타 변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의 속성을 좀 제대로 초기에 몰라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왕좌왕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비판 받아야죠. 그러나 그것도 다음 정부에서 혹시 우리처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금 질병청, 보건복지부, 행안부가 각자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걸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정부도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인수위청에서 뭐 우리 뭐 정치 방역을 했다 그러는데 정치 방역을 했으면 초반부터 우리도 다 풀어야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께 상황을 납득시키고 국민들이 그래도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5,100만의 국민들이 모두 다 만족할 만한 방법은 없죠. 그 과정에서 정말 죄송스러운 거는 결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그걸 메꿔 주셨어요. 그분들이.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걸 막은 이 감염병. 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픈 짐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했죠. 그렇죠. 그거야 뭐 우리 당 지지자들도 얼마나 저희들을 비판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이제 그게 또 뭘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물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요.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절충하신 정도로 그럼 하신. 그럼요. 그 매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역 전략 회의를 할 때 당연히 기재부도 오고 문체부도 오고 중기부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측 가능치는 어디서인가? 그다음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종의 무기는 뭔가? 이걸 놓고 계속 체크를 해서 합니다. 정치 방역이면 뭐 저도 정치하던 사람인데 뭐 시원시원하게 할 줄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언제 또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 민주당은 거국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협조하자고 그래야죠. 당연히 경험자로서. 당연히. 네. 아니 그거 아니면 뭐 정당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야 없이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이제 저 총리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이제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기 시작하실 때부터 사실 마지막 공직이라고 공언을 예, 많이 예. 하셨고 기자들도 계속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도 다시 한번 네. 아니 왜 그렇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저 박지원 국정원장님을 뵀는데 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이 80까지 지금 공직을 맡고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국 국정원장 두 분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가 놀랍게도 31년 전에 김대중, 이기택 두 분 공동대표 밑에 노무현 대변인 밑에서 박지원 부대변인 제 부대변인을 했어요.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감당을 하면 얼마를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벌써 이 기준이 세상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를 저는 그거를 책을 읽어서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정치란 게 결국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관계를 설득시키고 조정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겨우겨우 이 디지털 시대의 초입까지는 겨우겨우 힘겹게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된다를 예측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이 공동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무슨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거는 공부를 해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30몇 년을 여기 오면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좌절의 시기도 있었고 또 좀 영광의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막 그 정도로 간직하는 게 옳지 않겠나. 여기서 뭐 더 욕심을 내면 또 국민들이 아유 에? 그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 선거 이런저런 선거 유세하실 때 사실 대구에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대구 민심이 전국 민심과 이렇게 다르면 되겠습니까라고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유세를 하는 그런 유세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럼에는 그러니까 적진에서 단련된 설득의 힘이라고 쓰기도 했었는데 사실 요즘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때에는 그 총리님의 그런 좀 설득하는 정치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 좀 하셔야 되는 그러면 거니까요. 아주 냉정하게 봅시다. 네. 제가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정치를 하는 이상은 한 진영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진영에서 박수를 받으면 나도 상대편을 대해서 막 가차없이 욕을 하고 비판해야 되잖아. 그게 안 하셨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안 했으면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할 건 아니니까. 진영 내에서 설 자리가 없잖아. 언제까지 그런 정치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건방지지만 우리는 학생운동 할 때부터 적어도 공적인 삶, 공동체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삶이라는 어찌 보면 좀 기본 바탕을 깔고 시작을 했어요. 뭐 그 뒤에 이제 인간인 이상 욕망이 왜 없을 수 있겠어요. 출세하고 싶고 뭐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뭐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한 인간으로서 내 존재 이유 이런 어떤 그거는 완강하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치를 만약에 더 하려면 그건 어디 가고 없고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뭘 더 정치를 기여할 바가 있겠어요. 그래, 그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도 너무 안타까운 점인데 지금 정치가 너무 그렇게 편을 갈라서 자기 강성 국민들이 이제 적절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심판할 때가 오실 건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몫은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난번 선거에 대구에서 떨어지잖아. 나는 진짜로 한 일이 없어서 진짜 떨어뜨린 줄 알았어. 한 일이 없다고 어쩌고 하는데. 근데 선거 한 달 전에 온 분은 한 일이 많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스타일이 안 맞는갑다.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너무 서글픈 말씀인데요. 뭘 서글퍼.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그 당시 소설 지금도 기억납니다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힘으로 사실은 우리 세대는 어떻게 힘겹게나 밀어올리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철이 아니잖아. 이제 이 디지털이라는 거는 강철은 별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뭐 좀 농담입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잘 적응되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의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더들이 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이 정당 구조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정당 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뭐예요? 국가 운영의 틀로서의
이 권력 구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성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거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런 어떤 이제 변화를 이제 여기저기서 내야죠. 근데 진짜로 시대가 격동의 시대는 이제 아니고 조롱의 시대인 것 같아요. 조롱? 예, 좀 아쉬운 게 저는 정치에서도 정치 언어가 너무 조롱을 노골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출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선출 시스템. 예, 이래가지고는 아마 일본 정치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점점 이렇게 정말 큰 거물 정치인들이 나오기 어렵게 돼 있어요. 전 그렇잖아요. 20년이 벌써 더 지났지만 김대중 오부지 21세기 한일 신시대 선언인가? 그걸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 시스템 내에서는 그런 아까 이야기한 자기 적극 지지자들만 열공하는 그런 아젠다 갖고는 이게 풀 수가 없죠. 예. 그나마 이런 리더십이 훌륭히 잘 교체도 되고 잘 성장시키는 민주적 시스템, 저쪽에 저쪽 그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 말고는 그나마 독일 시스템이 제일 지금으로 봐서는 제일 그나마 성공한 시스템이죠. 지금 전후 거의 8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독일 내각제예요. 근데 겨우 총리가 한 10분 정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한 분 한 분이 그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정말 훌륭히 해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정당이 불리하더라도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단계 오고 지금 독일이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결코 흩어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역사적으로 자기 선배들이 저지른 그런 과오를 부인하지도 않는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 제일 그나마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그런 좀 그걸 좀 따라간 거였는데 그런 거라도 첫 단계를 나왔어야 되는데 네네네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좀 소탐 대시자 그랬다가 내가 조금 얻어맞았지. 지난 대선이 사실 그랬잖아요. 비호감 선거라고 우리가 다들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서로 굉장히 조금 토론이나 논쟁의 수준이 네네네. 조금 그런 정도로 갔더라면 연금 계획이라든가 우리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좀 이런 어떤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무슨 질투하거나 정오하는 그런 어떤 만약에 분위기가 있다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되 그만큼 사회에 당신들이 얻은 어떤 이익의 일정 부분을 말하자면 사회에 돌려주는 좀 이런 논쟁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정책이라고 발표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맞아 저게 필요하지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나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그러면 외면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계속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어 올 거잖아요. 그런 거죠. 앞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는데요. 거대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지도부들도 6월 선거 결과가 조금 당분간에 나침판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출중한 리더가 쭉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170석이 넘잖아요. 그 엄청난 정도의 사실은 입법권이라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하는 당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적절하게 공동체를 위해서는 협력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경쟁하고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당의 숙명이니까. 그래 그거를 제법 국민들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그래 당신들이 그런 선택을 이해할 만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양쪽의 이 대립각 안타고니즘이라 할까 이게 너무 세니까 좀 유능하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나침반은 결국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느 정도 민주당이 써야 될 어떤 전략적 지침이라 할까 중장기적 비전이라 할까 그런 데 대한 뭘 제시를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심정이 그래서 홀가분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약간 아쉬우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또 그런 또 어려운 질문을. 이게 뭐죠? 뭘 어렵기는 뭘? 아니 이제 조금 몇몇 가지는 조금 더 정착을 시켜놨더라면 시간이 있었으면 뭐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우리들의 과제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국민들이 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죠. 뭐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년이 넘게 지금 공적인 영역에서 제 삶을 꾸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저를 한번 돌이켜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한테도 이제 그 다음 세컨 라이프가 있다면 뭐 그에 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당분간은 조금 이제 정치 땜물 좀 빼야지. 교회 나가서 이제 좋은 곡 교회는 마시면서 나간 지 오래됐어요. 40년 넘었어. 좋습니다. 믿음이 시험찮다고 맨날 집사람한테 욕을 먹어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